네, 당정이 부동산 업무를 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을 등록하는 강력한 투기 근절 대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LH 투기 의혹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오늘도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당정이 부동산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한 것 같아요. 어떤 게 나왔습니까? 네, 지금 LH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지금 전국이 뒤숭숭하게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예. 첫 번째는 현재 누가 과연 투기를 했느냐, 그 투기자를 색출해서 책임을 묻는 이런 응징의 한 트랙을 걷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이 시스템, 그러니까 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또 하나의 트랙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당과 정의, 그러니까 정부와 민주당이 특별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고 기본 방향에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일단 등록제로 하겠다. 네. 지금 현재는 고위층들만 등록제가 돼 있죠. 네. 이렇게 공직자가 되려는 자는 일단 무조건 등록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땅을 사고 판다든가 또는 뭐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걸 설정할 때는 신고하게 한다. 그러니까 신고나 등록을 할 때는 무슨 정부가 관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등록하고 신고를 하게 한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적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적발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등록이 되고 거래를 신고하게 된다면 나의 거래나 나의 부동산 소유 활동이 체크되고 있다는 그러한 어떤 효과만으로도 네. 어느 정도의 그 투기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빠르면 이달 내로 지금 정부가 이 안을 내놓겠다 했는데, 이게 만약에 된다면 그런대로 상당히 뭐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만시지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농지법 관련해 가지고는요. 예. 지금 우리 헌법 211조에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경자 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농지법에서 농지 사는 그 조항이 워낙 허술하거든요. 아무나 살 수 있고 또 사서 농지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실제로 다우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확인할 길이 없다. 네. 그래서 농지법을 헌법 211조의 경자 유전의 원칙에 맞게 혁파하겠다, 이런 제도적 개선이 지금 급불사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은 좀 억울하다는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이 했는데 왜 그러냐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좀 투기 의혹을 받게 된 이유가 뭔지를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연일 매일같이 터져 나오고 있는 이 공직자 또는 공기업 관련자의 이 투기 의혹 사례가 검찰, 경찰을 통해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확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정작 의혹이 제기가 되면 당사자 본인들은 현재까지 내가 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 사회적으로 잘못한 행동을 했다, 그래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나는 억울하다, 특수한 사정이 있다, 뭐 이를테면 개가 뛰어놀 공간이 없어서 땅을 찾고 있던 중에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사라고 그래서 땅을 샀다든지, 네. 동물 사랑을 위해서 땅을 샀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그다음에 정부 국회의 한 이 국토위 위원 한 분은 누나하고 직원들이 땅을 샀는데 누나하고 내하고는 요즘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잘 안 만난다. 내하고는 무슨 관계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다들 빠져나가고 있고요. LH공사의 직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LH공사 직원은 맞지만은 신도시 사업은 내가 하지 않는다. 나는 구도시 어떤 업무만 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내한테 신도시 정보 유출에 책임을 묻느냐. 이렇게 모두들 억울하고 모두들 나는 잘못 없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이 공직자들의 이 투기와 관련된 관련법이 너무 애매하고 허술하다,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관련법도 일대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리고 일반인과 공직자의 투기는 또 기준을 다르게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투기와 투자는 글자만 다르죠. 네. 예? 투자, 자, 투자는
어떤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을 던진다. 돈을 지금 쓰지 않고 일단 던져 놓는다. 그래서 투자라고 그러고요. 예. 투기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어떤 기회에 자기의 돈을 던진다. 기회란 말이 조금 강조된 말인데 사전적 의미로나 또 경제학의 학문적 의미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예. 굳이 꼭 구분하자면 투자는 정상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현재의 자기 자본과 또 시간을 이익을 위해서 던지는 거 이것을 투자라고 그러고요. 투기에 대해서는 large profit, 좀 더 큰 이익 이런 정도로 구분할 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뉴욕 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투자를 스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스탁이라는 표현은 그 좀 개념이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스페큘레이션, 투기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정확한 얼마를 벌지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위험성이 높은 것은 투기라고 그러고 또 비교적 상대적으로 남들의 상식선에서 하는 것을 투자라고 그러는데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투기든 투자든 불법성, 그러니까 시장을 파괴한다, 사회를 파괴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담 스미스, 우리 경제학의 아버지가 예. 아담 스미스인데요. 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걸 써서 자유경제 시장을 주창을 했지만 그 양반도 그 도덕 감정론이라는 걸 생각해서 어떤 시장의 원칙을 파기하는 자가 있으면 시장이 무너진다. 그러면서 원칙 파기를 크게 세 가지로 들었어요. 시장을 교란시키거나 또는 정보를 독점하거나 어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다. 이 세 가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망치게 한다. 예. 그래서 이것은 척결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일부 학자들은 이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이 독점적 시장 정보 이런 것들을 하는 투자를 투기라고 그러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LH의 투기라는 것은 이런 독점적 투기, 공무원은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가 모든 정보를 정부에 다 갖다 내지 않습니까? 네. 그 정보를 가지고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정도가 크다. 그런 면에서 훨씬 더 강도 높고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이게 경제학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네. 그 투기가 보통 좀 더 부정적인 의미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 글자 자체는 크게 의미 차이가 없다. 오늘 하나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이제 공직자들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되긴 했지만 LH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세균 총리가 아예 LH의 역할이나 기능 자체를 좀 분리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전 상당히 시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LH가 우리가 지금 부동산 공공개발을 하다 보니까 중요성도 높아졌고 거기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를테면 처음에 입지를 정하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나누어 주고 보상하고 이 절차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한쪽 기관에 모든 것을 몰아넣으니까 정보가 독점이 된단 말이죠. 네. 이게 2009년도에 원래 토지공사와 이 주택공사가 따로 있던 것을 효율성 하나만 보고 뭉쳤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10,000명 이상의 직원, 그리고 한쪽에서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견제와 균형이 안 되고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정보 독점이 일어난다. 그런 점에서 어떤 각 기능별로 보상은 보상팀 또는 수용은 수용팀 이런 식으로 좀 업무 분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LH공사처럼 이렇게 막강하고 강력한 조직을 갖고 있는 그런 공기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은 결혼 얘기입니다. 자, 지난해 결혼 건수가 거의 반세기 만에 가장 줄었다. 어느 정도 줄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우리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게 현재 시리얼로 작성한 1970년부터인데요. 49년 만에 이제 최대폭으로 감소를 했어요. 네. 가장 큰 폭으로요. 네. 그리고 연이어서 계속 지난해 줄어들고 올해 줄어드는 연속으로 줄어든 것은 벌써 9년째고요. 다만 이게 IMF 때 한 번 이런 적이 있었고 IMF가 벌써 20년 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후로 지금 최대로 감소했고 절대액도 지금 21만 명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1만 명의 결혼 정령 인구 중에서 결혼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가장 낮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상황이고요. 결혼을 이렇게 늦게 하게 되면 결국은 가정 형성도 늦게 되고
또 뭐 앞으로 출산 문제, 자녀도 늦게 보게 되고 적게 보게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 경제적으로도 그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작년에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뭐 취업이 어렵고 그래서 집 마련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들은 좀 지속적으로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특히 더 심각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선 뭐 결혼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리 두기를 해서 취소된 거 저도 알고 있는 게 많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 물론이고 우선 남녀가 만날 기회조차 지금 잘 주어지지가 않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다 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기가 죽어서 다른 데 나서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문제. 거기다가 이 와중에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계속 올라가니까 나하고는 집 소유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이런 자괴감. 이래서 집콕 하면서 어떤 자기만의 세계를 열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IMF 때도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IMF는 초기에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게 1년도 채 가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가뜩이나 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오기 전에도 우리가 인구가 줄고 네. 출산율이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불에 기름을 넣는 형국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것은 단순한 한 현상이 아니라 경제 재난이 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비상사태로 인식하든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점으로 봅니다. 네, 한국은행도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좀 빨라지겠다 이런 보고서도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게 출산율이 낮으면 또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잖아요. 예, 우선 첫 번째 이제 경제가 우리 생산 함수라는 게 있어요. 경제는 일단 뭘 생산을 해내야 되니까요. 네. 그 생산을 해내는 생산 함수가 노동과 자본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노동력이 적으면 우리나라의 생산 지수, GNP, GDP, GNI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는 생산을 공장에서 많이 해내더라도 그걸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수요 부족에 의한 유효 수요 부족에 의한 경제난이 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계층 간에 지금 먹여 살려야 될 국민연금을 받아야 될 노령층 인구는 급속히 늘어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젊은 층 인구가 늘어나지 않게 되면 젊은 층한테 부담이 자신 문제뿐만 아니라 실버 세대 부양까지 해야 되는 그야말로 허리가 휘게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연금 조기 파산이라든지 앞으로 성장 잠재력의 하락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야기될 수 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겠네요.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